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남다른 능력. 2. 한국에 대한 폴란드의 절대적 신뢰. 3.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강력하게 발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서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자원 및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교통, 전력, 정수 및 폐수 처리 기반 시설에 큰 투자를 하였습니다. 선진 기술은 기반 시설의 안정과 효율을 보장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건설 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융합하여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손도 빠르고 성실함까지 갖춘 한국은 그 덕분에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늘 지하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중동처럼 신이 내린 선물 석유라도 충분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쯤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외화가 다시 한국으로 투자되어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위 독재자라 부르는 인물들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려 할 때는 꼭 한국 기업을 찾았습니다. 30년 장기 집권을 노리는 21세기 술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나칼레 대교를 맡겼고 독재자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며 리비아 대수로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사를 맡겼고 현재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전쟁터로 몰아붙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를 천연가스에 올인하고는 LNG 운반선을 전부 한국 기업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두바이 군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도 한국 기업에게 랜드마크를 지어달라며 1조 5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완공해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일까요? 얼마 전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콘서트 공연 후 3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공개로 1시간 노래 부르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고 했던 이 공연은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라는 호텔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오픈 행사였는데 이 호텔은 랜드마크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호텔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세웠죠. 94개의 초호화 수영장, 레고블록을 쌓아올린 듯한 외형,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펜트하우스까지 이 호텔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 호텔을 완공한 쌍용건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쌍용건설은 1977년 쌍용종합건설이라는 사명과 함께 쌍용량의 건설사업본부에서 독립해 출범했습니다. 1986년 쌍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서 드물게 해외건설 명가라는 수식어를 달았죠. 쌍용건설 홈페이지에는 그간 해외에 완공한 수많은 건축물을 공개해 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국에서 총 185건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루안다, 인도네시아 등등 그 국가도 다양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만도 8개국에서 19개 프로젝트에 달하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린 건축물은 두바이에 건설한 최고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두바이 투자청 ICD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급 특급 호텔을 건설해달라며 쌍용건설을 주가사로 낙점했습니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건설사 베식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한 후 80개월에 걸쳐 완성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팜 주미라 인공섬에 세워져 전객실에서 걸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가 핵심인데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최고 44층 호텔 3개동 795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이 호텔은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상징인 인피니티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풀 등 수영장만 무려 94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외관 역시 랜드마크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팜 주메이라 인공섬 위에 그려진 S자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올린 것과 같은 비정형 외관을 자랑하죠. 이렇게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흰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설계에만 14개국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고 하죠. 실제 완성된 건물은 외벽 마감용으로 붙인 33,000개의 패널이 전부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비정형 외관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고난이도 공사가 예상됐는데 건물 설계도를 본 공동주관사 베식스 임원들마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레고 블록처럼 쌓은 건물은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눠는 두 개의 독립 건물이지만 80m 높이에서는 스카이 브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완성되어야 그 중앙에 별도의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브릿지 스위트를 만들 수 있고 90m 높이의 옥상에서 걸프만을 보며 즐기는 스카이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두 건물을 연결시키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하려면 80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작하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구조물 무게가 1300톤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80m 높이의 공중에서 세밀하고 용접하고 두꺼운 철골을 들고 나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쌍용건설은 지상에서 아예 골조 건축을 제작한 후 이를 끌어올려 스카이 브릿지를 완성했는데요. 사실 1300톤짜리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건물 위에 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1300톤짜리 구조물이 추락해 초대형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염려가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에게 이 1300톤짜리 스카이브릿지를 올리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왜냐면 이미 13년 전에 5배나 무거운 초대형 공원 하나를 200m 높이에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좀 살펴볼까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이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마치 사람인 한자처럼 생겼는데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쌍용건설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설계한 모셰 사프디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기이한 형상이어야 한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트럼프 카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설계안을 처음 본 싱가포르 관계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봤죠. 이태리 피사의 사탑도 고작 5.5도 기울어졌음에도 위태하다 하는데 이 설계안은 무려 52도나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설계안이 제시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찰을 시도한 전 세계 14개 건설사들이 전부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콩의 개몬과 한국의 쌍용건설이 남았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몬은 원한 설계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니 약간만 변경해달라 고 요청한 반면 쌍용건설은 원한 100%를 구현하겠다 고 나섰으니까요. 결국 쌍용건설이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인 모양을 구현하려면 23층 높이에서 또 다른 건물과 연결된 후 55층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8층부터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진 적이 없어 쌍용건설은 사상 최초의 공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포스트 텐션 공법입니다. 이는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공법으로 동쪽 건물의 벽 안쪽에 여러 가닥의 강철선을 꼬아 강연선 케이블을 설치한 후 이를 당겨 건물을 지탱하도록 했습니다. 23층까지 양쪽 건물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 후 각 건물을 지면에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잡아당김으로써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3층에서 건물이 완공됐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는 23층부터 57층까지는 한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23층부터 쌓아 올라가는 건물 상부의 하중이 미드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켜야 했는데요. 쌍용건설은 서쪽 건물이 밀어내는 힘을 버텨낼 수 있도록 양쪽 건물의 벽에 30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를 서로 연결하는 트랜스퍼 트러스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동쪽 건물이 서쪽 건물을 미는 힘을 극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21세기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 개의 건축물 위에 얹혀진 폭 38m, 길이 340m의 하늘공원 때문입니다. 선박 모양의 이 공원은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길이로 그 무게만 무려 7,000톤을 넘습니다. 자칫 1mm라도 오차가 발생하는 순간 인류사에 기록된 적 없는 초대형 인명사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정밀 공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철골 구조물을 지상에서 조립한 후 200m 위로 끌어올려 건물 위에 얹는 헤비 리프팅 공법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로 손꼽혔는데 7,000톤팔이 하늘공원을 무사히 끌어올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피니티 풀이라는 수영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열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한 1,300톤짜리 스카이브릿지를 80m 높이로 끌어올리는 건 쌍용건설에게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에서 따낸 빠따니 나라타와 고속도로 공사 수주로 시작된 한국건설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언 5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국은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성실함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등 전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를 수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수많은 랜드마크가 한국건설사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세계 최고 높이의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오늘 잠시 살펴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쌍용건설의 작품이고 튀르키예에 세워진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차나칼레 대교는 DLENC, 옛 대림산업과 SK 에코플랜트, 옛 SK건설가 세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췄음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한국건설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 라디오 매체 폴스키에고 라디아 24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24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4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폴란드가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재무장관은 즉각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방산 수출 20조 원에 대해 한국의 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1차 12조 지원은 검토 중이며 2차 계약을 앞두고 20조 원 지원은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방산거래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도 정부 차원의 해외 원조와 방산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방산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수출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방산교역에 있어서 후속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수출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지원이 계약 자체를 흔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디졸트나 모라토리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구권의 중심국가인데다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모라토리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의 신용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A2, 피치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출 한도를 증액해 폴란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KAI 강구영 사장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FA50 수출의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후속 군수 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요구하며 금융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위 산업 이외에도 폴란드가 추진 중인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신공항 건설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인천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STH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현재 시설 포화 상태인 바르샤바 쇼팽공항을 대체해 중통부 유럽 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항은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누프의 활주로 2봉과 코터미널 1동 규모로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데요. 신공항이 문을 여는 순간 연간 2천만 명이던 공항 수용 능력은 4천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폴란드의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공항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공항과 함께 연결될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며 복합운송허브 STH에 대한 구상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전체 사업 규모는 74억 유로, 한화 약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까지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특히 한국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 사업을 놓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유럽 최대 공항을 짓기 위한 롤모델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리타 공항을 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아가 건설, 산업인프라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최대 폐기물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수도 바르샤바 시민 177만 명 중 56만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최신 건설 기술인 7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을 적용해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 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설계 차원의 3D를 넘어 공정 관리, 원가 관리, 공장 자동화 자재 조달 관리 등 모든 영역의 BI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되면 폴란드 최대 규모의 소각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소각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보편화돼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매립 위주였습니다. 이제 막 동유럽 국가들도 소각 시설을 도입 정착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폴란드에 건설한 첨단 소각장을 본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방위 산업 외의 다양한 핵심 산업 인프라 건설 역시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 제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대출을 해달라는 등 금융 갑질을 하다가는 폴란드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미래가 걸린 사업 역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벌써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기관과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폴란드 투자무역청과 공통사업 개발, 사업 내용 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유럽 내 거점이자 신공항, 열병합발전소, 원자력발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방위산업외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과 K9을 계약할 당시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와 통일하게 생산해달라. 이것이 폴란드 실사단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실사한 이후 내놓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지형과 기후 등이 다른 탓에 동일한 장비라도 옵션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양한 파생 버전이 생겨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차와 완전히 통일하게 만들어달라는 폴란드의 요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원 공장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산 설비와 품질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당국자는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겼으니 신공항, 소각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한국은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방위 산업을 넘어 국가 모든 산업 인프라에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수에즈 운하에서 또다시 화물선이 좌초됐습니다. 2021년 일본이 만든 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운하 한가운데에서 좌초돼 세계적인 무역 동맥경화를 유발했는데 이번에 좌초된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동항 서비스 업체인 레스는 트위터에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VXINHAI 통 23호가 좌초됐으며 이 선박과 함께 운하에 진입한 4척의 다른 선박과 이후 진입할 예정이던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홍콩 선적의 이 화물선은 현재 홍해 쪽에서 진입하는 운하 남쪽 수로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운하 남쪽 끝부분에 선박이 갇히면서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됐으며 운하 양 끝에서 선박들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타이주 고안이라는 조선사에서 건조되었는데요. 총 톤수 32,929TW 벌크 화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항을 졸발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은 이 선박이 현재 조종 불능, not under command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에서는 크고 작은 좌초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고는 2021년 3월 길이 400m, 총 톤수 22만 4천 TW.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좌초에 엿새 동안 운하를 막아버리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을 빚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은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 후 운하를 더 넓고 깊게 하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사 중에 이번에는 또 중국 선박이 좌초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운하관리청은 예인선 3척을 급파해 사고 선박 신하이통 23 견인했고 이번 사고는 에버기브노 때보다는 빨리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건조한 이 선박은 엔진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버기브노보다 훨씬 작은 선박이었고 수에즈 운하관리청이 3척의 예인선을 급파해 빨리 견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또 한 번 글로벌 물류 위기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중국산 화물선이 멈춰버린 이유가 엔진 오작동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중국산 화물선에 대한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에즈 운하는 한국산 배만 통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도약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업계는 얼마 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 양은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떼고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붙여진 대우조선공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의 지분 49.3%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조선 빅3는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업 세계 1위를 사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한국, 조선, 빅3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조선사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 기준 10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수주 목표의 66%를 채우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인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가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2020년 국내 조선 3사와 오는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선표 예약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계약한 1차 물량은 54척이었고 이것은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전체 물량 65척 가운데 83%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에는 올여름 카타르 물량이 풀리면서 매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LNG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선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7만 4천 미터 3급 LNG 운반선의 가격은 2억 5,600만 달러였지만 조만간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일손 부족이라는 난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일감은 꽉 들어찼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한 건데요. 조선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조선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실은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4대 조선소 중 하나였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입주해 드라이독 2개를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수빅조선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조선소로 한진중공업이 2006년 조성한 곳이었지만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미국 투자펀드에 팔린 후 시설의 3분의 1은 필리핀 해군이 임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감이 밀려들어 자체 조선소 9개 도크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결국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에 최대 1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때 아닌 굴욕을 안겼습니다. 중국 조선기업들은 사실상 한국이 수주하지 않은 것을 주워먹는 상황인데요. 비어있는 도크가 많아지자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중국 조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을 중국 헝리, 항력, 중공업에 맡겼습니다. 헝리그룹은 지난해 STX 다레니 조선소 등 자산을 인수하며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그룹이 자체 주문한 선박을 비롯해 벌크선 정도의 일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인도 기준 수주 잔고가 149척, 302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중국 조선소에 일감을 떼어주어 인력 부족을 메우는 한편 수익성도 개선할 전망입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주한 과거 계약분의 기초 공정을 중국 조선소로 넘기고 국내 조선소는 고가 수주분에 집중하는 것이 채산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 유출이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만 헝리, 달력, 중공업에 헝리중공업의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 블록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가져와 최종 조립 건조하는 방식으로 헝리와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조선업 빅3가 3강 체제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상선에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한화오션은 방산에 각각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한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숱한 고난을 극복한 저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